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비입니다. 유기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그 멍멍이 삼촌이 생각하시는 유기견의 발생 원인. 이제 질문은 유기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유기견의 발생 원인, 이제 뭐가 문제냐? 왜 유기견이 발생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멍멍이 삼촌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죠. 뭐 우리 채널 시청자들은 그거 이제 다 아는 거 아닐까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동물권에서도 이제는요. 네.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연간 3에서 5회 개가 출산한다는 거.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한 6년 전? 네. 동물농장의 하순 개농장 사건에서부터 해서 한 몇 년 동안요. 계속 언론에 두들긴 게 1년에 3에서 5회 개가 번식을 한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약물도 쓰고 제왕절개도 해서 그래서 10년이면 최장 50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유기견이 예를 들어서 개가 5마리를 새끼를 놓는다고 보면 5마리를 네. 5마리면 놓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25마리예요. 5번이면 1년에. 네. 그러면 10년이면 250마리가 태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많게는 10마리 놓으면 500마리가 태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개 한 마리가 연간 3에서 5회 새끼를 번식해서 10년이면 500마리까지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유기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생 원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기견 보호소에서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직영 보호소에서 근무를 해보셨고 사설 보호소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믹스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근무하셨던 곳이나 가본 곳에서는 품종견과 믹스견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그 중에서 이제 보호자 찾아가는 애들 말고요. 품종견들은 보호자 찾아가는 애들 대부분 찾아봤죠. 많죠. 그래서 그러면 믹스견 비율이 어느 정도였죠? 믹스견 그러니까 전국적인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가보신 사설 네네네. 보호소하고 근무하신 곳. 네, 지부서. 믹스견 비율이 거의 뭐 98%, 98%. 97%. 품종견은 거의 구경하기도 힘들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귀가를 하거나. 귀가를 하죠, 그죠? 네. 주인이 와서 귀가 조치가 되고. 네, 그리고 품종견이 사설 보호소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입양은 거의 100% 된다고. 입양이 보는데. 정말 잘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발생 원인 자체가 그 농장에 있지 않은데 애견샵에서 개를 과잉 생산, 농장에서 개를 과잉 생산해서 애견샵에서 그걸 유통을 해서 다 팔리지 않은 개들 아니면 입양을 했다가 버려진 개들이 유기견이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1년에 3회, 5회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 했지만 그게 모든 언론에서 몇 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처음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 게 멍멍이 삼촌이거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 진짜 외계인이 안 오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게 멍멍이 삼촌인데 네. 그때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고 굉장히 반감을 사고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정말 뭐 공격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네. 이제 그거는 뭐 해프닝이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는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지켜야 될 과 규제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정확한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나라 동물보호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이 강성으로 잘 하시다 보니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정된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그 말씀드리는 생산, 경매, 판매를 통하는 강아지들은 20만 마리 미만이에요. 아무리 저희가 그거는 우리가 농림부에 매년 보고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영업 실적 보고가 있기 때문에 20만 마리 미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1,300만 마리가 생산된대요. 자, 1년에 1,300만 마리가 생산되면 3, 4년만 하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아집니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보도 아직 믿을 수 있는 게 없고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 1,300마리라고 농촌연구원 자료라고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그 문제를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 통계로다가 이 일반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실 수 있는지 갭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일단 연구자료, 정부기관 연구자료를 그냥 사용을 하고 하신데 문제제기를 하시면은 수정해서 당연히 배포하는 건데요. 예. 이 영상 오래되지 않은 영상이에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올 초에 이게 지금 영상이거든요. 네. 이게 서울시에서 토론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동물보호 단체, 뭐 사무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네. 나왔는데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건데 저기에서 보면 수치가 뭐 1,300만 마리? 네. 네. 과잉 대략, 생산. 예, 그래서 과잉 생산되고 있다. 제가 아까 말한 거잖아요. 전체 수치가 뭐 1,000만 마리가 넘는다 1년에 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유기견이 증가한다. 유기견들이 발생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우리 머릿속에는 그 숫자보다 1년에 3회, 5회 강아지 공장에서 1년에 3회, 5회 개가 출산을 한다. 그리고 10년이면 10년 동안 출산을 한대요. 10년이면 300마리에서 500마리가 태어난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발정 유도제를 놓고 제왕절개를 해버린다. 이런 거짓말. 그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절대 개 발정 유도제라는 것 자체가 없고 다른 발정 유도제를 썼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면 짧게요. 그게 불규칙적이래요. 산자수가 적거나 임신이 되지 않거나 산자수가 적거나 네. 여러 가지 다음 발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왕절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정치인들한테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저분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아지 공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이 이야기가 개 전문가도 아닌데 뭐 채널A, TV조선, MBC 할 것 없이 모든 뭐 그 언론에서 뉴스에서 다 그렇게 다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네. 우리 기억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수치로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잉 생산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개들요. 네네.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유기견 발생의 원인은 과잉 생산이 아니다. 예, 예. 아니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반견, 반견, 들깨들, 들깨들 예, 거기서 태어난 강아지. 태어난 강아지들이 보호소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곳에 많이 들어온다. 그 과잉 생산이나 펫샵이나 그런 곳이 유기견의 발생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동안은 거의 다 뭐 과잉 생산 때문에 1000만 마리라잖아요. 1000만 마리, 1300만 마리라잖아요. 1년에 생산되는 게. 네. 그리고 불법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나고 안 좋은 환경에서 뭐 발충 유도에 제왕절개로 1년에 3회, 5회.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걸 사실처럼 우리는 받아들였고 또 TV에 나오는 훈련사나 뭐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이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일단 원인은 반견이 문제다. 네. 반견을 해결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시골 마당개 중성화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진 않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전혀 몰랐죠. 입양한 강아지가 예를 들면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동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 훈련사의 시각이에요. 실제로 왜 유기견을 발생하는지 원인도 모른 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아지 공장, 감성파리 또 하나는 나 훈련사잖아. 그 행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입양자들이 산책도 잘 못 시키고 배변도 잘 못하니까 버려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주 극소수. 네. 근데 주 원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강아지들이 중국에서 네. 유입되는 원인과 그에 네.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중국에서 이제 유입이라고 하면 수입이 된다는 예, 거잖아요. 수입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전체 수입견들 중에 70% 이상이 중국에 수입이 됩니다. 이거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실 우리도 중국에 굉장히 많은 수출을 했거든요. 정말 이게 뭐 굴뚝 없는 산업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장려하면서요. 정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등에서 굉장히 우수한 개들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중국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국 네. 올림픽 직전까지. 근데 이제 중국 올림픽 딱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수입 제한을 했어요. 수출은 마음대로 하는데 수입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걸 뭐 보호무역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수입은 하지 마라. 수출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동반견 한 마리밖에 안 돼요. 네. 수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한 번에 몇 마리 이상 안 된다는 제한만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다가 예를 들면 1회에 네. 9마리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 번에 9마리씩 계속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네.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되는 개들이 과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애들조차도 버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잉 생산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다 입양이 가고 있고 과잉 생산되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번식장이나 전문 브리드에 의한 과잉 생산이 아니고요. 일반 개인들이 불법으로 생산을 해서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판매가 다 되지 않은 애들은 도살장으로 보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으로 현재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불법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넘어가죠. 요거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예. 그 두 번째 질문에 예. 네. 요거는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같은 의견들을 내고 있거든요. 중국산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한국 소비자원 자료예요. 그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국민의힘 홍문표 대표도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죠? 71%다. 이렇게 얘기죠. 여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기사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견 작년 대비 2017년도 마리당 91만 5천원이었다. 수입 가격이. 근데 올해는 지금 14만 2천원이다. 평균 가격이요. 네. 수입 가격이. 수입 가격. 예. 그리고 작년에 뭐 55% 줄어서 35만원. 올해는 16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16만 2,600원. 네. 2017년도는 거의 91만 5천원. 굉장히 비쌌네요. 예. 그렇네요. 요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고, 여기 이걸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자료는 뭐 찾아보기 힘드신 거예요. 자, 제가 돌려줄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나오죠, 그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유기견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것도 잘, 입양 과정, 이게. 그러니까 강아지 번식업자, 경매장 통해서 펫샵, 애견센터, 동물병원에서 분양을 하고요. 네. 입양을 보낸다, 그죠? 분양이라고 할게요. 전문 브리더, 개인 간의 거래. 그대로 근데 여기서, 예. 근데 여기서 가정으로 가는 게 개인 번식이 친구나 지인들한테 받는 게 47.8%예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법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네. 법으로 막아뒀고 제한해뒀지만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개인들이 네. 네. 우리 상주 뭐 진돗개 불법 개농장도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요게 지금 47.8%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잉 생산이 되는 부분은 여기 뭐 번식업자나 그다음 경매장을 통한 펫샵, 애견센터, 동물병원 전문 브리더가 아니고 개인 번식. 요게 지금 과잉 생산이고 불법인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 길거리 판매가 1.6%,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4.3%, 길에서 2%, 유기장소에서 2.5%, 여기서 품종견이 25%, 믹스견이 75%라고 나오죠, 그죠? 예. 요 기가된 개나 이런 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예,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요런 자료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또 유기견도 예. 도시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예. 다르니까 예. 이게 공개적으로 75%, 25%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요건 또 뭐, 같은 자료입니다. 예, 같은 자료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자료입니다. 뭐 또 다른 질문 해주세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자체라든지 행정기관 같은 곳에 네. 동보법에 대해서 필요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동보법에 대해 건의하고 예. 뭐 요구했던 사항들 음. 그런 부분들에 근데 대해서 너무 많지만, 네. 예, 너무 많지만, 간략하게. 이제, 예. 가장 처음 했던 게 20년 또 더 전에요. 네. 3개월 이상 강아지 분양. 90일. 예, 이제 90일이 넘은 강아지만 입양을 보내야 된다. 네. 분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게 20년도 더 지났죠. 음. 그러다가 이게 받아들여진 거는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90일에서 60일로 조정이 됐어요. 네. 60일이 조정이 돼도 엄청난 또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90일로 정한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강아지가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즉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제가 죽어버렸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90일이 지난 강아지를 입양을 보내면 네. 확 줄어요. 확 줄어요. 그냥 죽는 경우가 확 줄어버립니다. 근데 90일 이전의 강아지는 너무 건강해져요. 네.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0일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았던 거예요. 네.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저뿐 아니라 외국의 브리더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90일이라는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그 90일이라는 게 뭐 외모나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건강상 정말 중요한 시기. 죽고 살고. 예, 죽고 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90일을 잡은 거예요. 그거는 뭐 진짜로 전문적으로 개를 브리딩 해본 브리드고 경험 있고 전문 지식이 있는 브리드면 전 세계 어느 브리드라도 90일이 왜 중요한지 압니다. 예. 근데 그걸 지금도 우리나라 브리더들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20년도 더 전부터 그걸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 최근에는 이제 휴직이
휴직이. 예, 휴직이 이제 주장을 했었죠. 휴직이. 음. 휴직일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평생 뭐 5회 이상 하면 안 되고 네. 예를 들면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김두관 의원님께서 그대로 5번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뭐 예를 들면 2살 이상 균종별로요. 네. 소형견 뭐 1년 반 이상 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대형견 2살 3살 이상 네. 그때부터 뭐 총 5회 이하로. 근데 5번을 안 했어. 네. 몇 살까지만. 네. 그럼 예를 들면 7살까지만, 8살까지만, 7살까지. 근데 5회를 다 안 했는데 이 혈통이 너무 귀해. 네. 그러면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걸로 나이가 들어도. 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건의를 드렸었는데, 뭐 5번이라고는 했는데 더 구체적인 게 안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게 행정은 또 다르거든요. 멍멍이 삼촌 이야기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더 간단하게 뭐 휴직이 예를 들면 12개월, 그리고 총 5번 이상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견종별로 휴직기가 12개월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견종들이 있어요. 네. 발정이 8개월, 10개월마다 오기 때문에 실제로 1년 쉬는 게 아니고 1년 반은 2년을 쉬어도 20개월을 쉬어야 된다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피해가 또 있습니다. 행정하고 동물보호단체는 틀려요. 네.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은 제 주장이죠. 그죠? 근데 행정을 할 때는 이 브리드들, 생산하는 사람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피해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번식이 작아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걔는 편안하죠. 근데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숫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값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게 맞춰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맞춰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 때문에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일본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일본의 강아지 한 마리 300만 원씩 그 이상씩 합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강아지 공장을 없애고요. 이제 개 농장도 없애버린 주도 있어요. 네. 강아지 공장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지만 네. 커피밀. 근데 개 농장 자체도 없애버린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는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뭐 푸들 한 마리 600만 원, 800만 원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기견도 품종견 푸들 같은 애들 품종견 입양하러 많이 와요. 맞아요. 예, 그 애들 가격에 뭐 60, 70%까지는 받거든요. 70% 정도 받기 때문에 7, 80%를 받으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에 입양하러 오는 거예요. 네. 품종견을. 그것도 이제 막 도사 같은 애들 구조해서 가니까 먹으면 되는데 입양을 못 가서 안락사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는 품종견을 데리러 많이 옵니다. 네. 그 없어서 못 가는 거죠. 품종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도. 네. 그러니까 국내 입양도 잘 돼서 굳이 해외 입양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물론 환경이 훨씬 좋다고 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 이거는 자, 그런 거 말고도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이제 그 강아지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우리가 산책한다든지 이런 산책로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공원도 많고 산책로도 많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강아지들 배변할 수 있는 화장실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에어건 털을 뗄 수 있는 네. 그리고 강아지들도 먼지를 털어내고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에어건하고 이제 화장실 반려견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도 했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예. 질문. 아, 참. 거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오른다 했잖아요. 네. 못 오르는 건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 그게 개들이 많이 들어오고, 수입돼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에서 개들이 많이 수입되어 오니까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아주 열악한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나서 값싼 가격에 한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값싼 가격에. 그렇죠.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는 뭐 얘는 10번 새끼를 논다 쳤을 때 얘는 5번밖에 못 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12개월을 지켜서 해보니까 5번도 못 나요. 실제로는. 맞아요. 네, 계산을 해보면. 휴지기 때문에. 휴지기가 딱딱 매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정은. 예, 그래서 12개월이라고 하니까 10개월 만에 지나가 버리고 다음 10개월 기다리기 20개월이다 보니까 그 나이도 들어버렸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안 맞아서 애들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투잡을 떼야 됩니다, 투잡을. 그 나중에는 이제 폐업을 하시는. 폐업을 하게 되죠. 네. 폐업을 해도 문제예요. 이 개들을 개들을 어떻게 할 인수할 건가요?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서요. 얘들을 그냥 먹여 죽을 살려야 때까지 돼요. 먹여 살려야 돼요. 이 개들이 예를 들면 일본처럼 300만 원 받으면 그렇게 몇 마리만 관리하고 몇 마리만 태어나도 돼요.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근데 중국에서 개가 막 들어오는데 싸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더라도
판매업자가 그냥 샵에서 중국계를 선호하죠. 값싸니까. 아무래도 시세 차익도. 그래서 그 과잉 생산 부분은 국내 과잉 생산이 아니고 과잉으로 수입되어 들어온다. 네. 예, 그 부분. 그리고 또 과잉 생산이라는 게 진짜 전문 브리드나 아니면 펫샵을 통한 뭐 분양이나 입양이 아니고 개인 간의 번식, 불법 번식, 거기서 과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자, 이렇게 3번 질문에 다시 2번 질문으로 넘어갔다가 4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예. 네 번째 질문. 예. 자, 요거 아, 동물권에서 현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연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권에서 예. 항상 외치는 예. 동물단체에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예. 질문을 해주셨는데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 논할 때 당사자 그러니까 예. 농장주이죠 육견 농장을 하시는 예, 예. 분들이라든지를 배제하고 예. 동물권 단체 등 뭐 아니면 애견 단체라든지 그런 것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이 동물 보호 단체들이나 동물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네. 적폐예요, 적폐. 적폐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불법 개농장주나 네. 식용계 농장주는 적폐예요, 적폐. 근데 그죠. 불법 개농장주는 단속할 수 있어요, 법으로. 음, 근데 식용계 농장주가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허가 농장이면. 허가 농장이잖아요. 근데 개고기가 저기서 개를 키워서 개고기가 지금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폐기 때문에 저거는 그 협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합의를 할 수 없다. 합의를 볼 수가 없죠. 왜 악마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이 개가 유통이 되는 건데 그 개고기로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입장들이고요, 다들. 네. 근데 실질적으로 협의 과정이 이끌어내려면 협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 식용을 종식시키려면 네. 실질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돼요. 왜? 합법적으로 허가를 줬기 때문에 보상이 따라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염소 같은 경우에는 네. 허가를 받지 않은 농장도요 보상을 네, 해줍니다. 어.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농민 보호 차원인 것 같아요. 허가를 안 받았지만 염소를 키워요. 그러면 보상을 해줍니다. 그 대신 5년 동안은 절대 키우지 말아요. 근데 문제가 절대 키우지 말아가 아니고 5년 안에는 키우면 안 돼요. 5년 지나면 또 키워도 돼요. 또 키워도 돼요? 근데 돈을 다 보상을 해줍니다. 돈을 보상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그 염소도 내 거예요. 내가 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염소는 내 거라서 내가 팔 수 있고 보상은 보상대로 받으니까 돈이 2배네. 1 플러스 1요. 그럼 5년 있다 또 하시겠네요? 또 하죠. 또 하죠. 근데 걔는 합의가 없네요. 협의를 할 수 없는 게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입장이 쟤들 때문에 개들이 학대받고 쟤들 때문에 태어나서 고통받고 쟤들 때문에 유통이 돼서 개고기를 팔려가니까 협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봅니까?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주를 배제하고 그렇죠. 우리끼리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단체 대표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어떤 그 교섭 단체가 돼가지고 협의를 볼 때 네네네. 이제 어떤 사업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들을 구조해내자. 죽일 수 없다. 네. 그럼 어디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양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센터가 건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하고 이제 교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당사자 빼고요. 오.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법치국가인데 합법적인 식용계 농장을 보상 없이 뭐 뭉거 때려버릴 수는 없죠. 예. 그렇네요. 심지어는 지금 염소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1 플러스 1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5번째. 동물관리단체와 예. 동물복지단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강경 단체가 있어요. 크레이지한. 그 다음에 중도도 있어요. 네. 또 우호적인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호적인 단체라고 해서 법이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생산자 입장에서 썼다고 쳐도 복지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바뀐단 말이에요, 환경이. 근데 우리나라는 좀 강경한 단체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권 단체, 동물 권리 주장 단체만 있는 거예요. 인권 위에 동물권을 놓는, 이제 똑같이 인권과 동물권을 같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조나 할 때 보면 사람의 인권을 얻고, 동물권이 그 위에 있는 네. 경우가 많고, 동물의 권리가. 그 동물에서 사람보다 더 이렇게 좀 감싸고
뭐 우르르는 뭐 종교처럼 우른다는 게 아니고요. 위에 놓고 그러니까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보호를 해줘야겠다는 그 마음에 측은지심에 이제 더 높여 버리는 그런 게 생기죠. 예. 그러면 동물복지단체는 어떤 역할? 그 차이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복지단체거든요. 네. 예, 동물권리단체가 아니고요. 저희는 동물복지단체입니다. 예. 권리. 동물권리단체에서는요, 가장 자연적인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물복지단체에서는요, 개는 자연의 늑대와 달리 인간이 품종 개량한 것이므로, 것이고 예, 자연에서는 살 수 없어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주돈 이론적인 근거는 생명론과 생명보호에 있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복지단체는 복지단체? 인간과의 유대관계를 네. 중요시한다. 휴먼 펫 밴드, 예, 인도적인 배려의 기본 이유는 동물권리, 동물권리. 예, 동물복지단체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예. 인도주의. 예, 그다음에 사역견에 대한 태도. 동물권리단체는 사역견은 없어져야 하고, 동물복지단체는 사역견은 무방하다. 예. 무방하다는 것은 사역견들, 목양견들 이제 예, 네네네.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용도와 역할이. 그렇죠. 목양견뿐 아니라 또 이제 맹인 안대견이라든지 네, 여러 그렇죠. 예, 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또 개들도 있고 마약 탐지견도 있잖아요. 그죠? 네, 반려동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동물권리단체에서는 애완동물은 자체가 잘못이고 애완동물이 가능하기는 하다. 반려동물은 가능하다. 복지단체에서 네. 반려하는 동물. 네. 개와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품종견이 있는데 만들어진 품종견을 자꾸 부정하고 하이브리드가 더 뭐 우수하다, 믹스견이 더 우수하다, 잡종개가 더 우수하다. 그 잘못된 거라고 얘가. 잡종개라도 그 어떤 개가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개가 정말 많거든요. 네네. 진돗개 발발이 교배돼가지고 다리는 발발인데 몸이 진돗개예요. 얼마나 다리가 힘이 들어요. 네. 뛰지도 못하고 네. 그런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잡종개는 건강하다. 예. 그리고 개와 인간의 감각 능력에 대해서 권리단체. 잠깐, 품종개가 만들어진 품종개를 없애는 것 자체도 학대예요, 사실은. 예. 개와 인간의 감각 능력. 권리단체에서는 되게 의인화가 많이 보이고. 아까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애초롭게 생각해서 척은지심에 예, 의인화한다. 복지단체에서는 개와 인간의 감각 세계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이 주로 학대를 하는 기생적인 관계이며 이런 관계에서 동물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 해방 운동이라고 하고 또 직접 진짜 그렇게 씁니다. 동물 해방 운동이라고. 예. 복지단체에서는 공생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바탕이 되는 학문에서는 권리단체에서는 철학, 법 철학, 개인 신념의 중심, 육식금지, 채식주의, 생명체고, 인위적인 살생금지, 독단주의가 있고, 복지단체에서는 과학 기반, 그러니까 행동학, 축산업 발달 추구, 생태학적 환경보호, 포식자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고, 합리주의와 회의주의가 바탕이 되는 학문이랍니다. 캠페인 방법, 동물 학대 중심, 처벌 중심이 동물권리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복지단체에서는 동물 사랑을 위주로 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캠페인 내용. 권리단체에서는 구조, 번식장 폐쇄, 경매장 폐쇄, 펫샵 폐쇄, 분양업을 폐쇄하는 것이고, 복지단체에서는 동물보호, 그러니까 유기견을 입양하고, 번식 환경을 개선하며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유대관계 형성 강화 캠페인을 한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중성화. 이제 권리단체에서는 불가능 혹은 반대. 그리고 복지단체에서는 가능하다. 그 밑에는 잘려서 안 돼요. 훈련은 이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로 규정합니다. 동물 권리단체에서는. 그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훈련도 중성화도 가능하고 훈련도 인도주의적인 방법만 사용을 권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교감적 서열이라고 몽의 삼촌이 만든 방법 자체가 네. 동물복지단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동물복지단체도 저밖에 없고 네. 예, 그런 훈련을 만든 것도 저밖에 없고 네. 네. 권리단체에서는 안락사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복지단체에서는 가능하다. 자, 좀 빨리 읽어주세요. 그냥 이게 의미를 담지 마시고. 네, 장난감 개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복지 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단체에서는 놀이터 개발 큰 의미 없음. 복지 향상에 중요함. 유기견의 발생 원인 인간의 생명에 대한 소중한 부족이라 주장하고 있고 복지단체에서는 인간과 개의 유대관계 형성 실패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유기견의 처리 양쪽 다 같네요. 제2병을 선호한다. 네. 밑에 이제 동물복지와 동물권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동물복지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동물권리 이론이 탄생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 제가 빨리 좀 읽어달라고 했냐면요. 네.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있었을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옛날에 동물권리단체에서는요. 뜬장도 동물권리단체에서 뜬장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뜬장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이제 한국의 많은 동물권리단체에서 이제 멍멍이 삼촌이 동물보호단체 주장을 너무 많이 하고 개를 교화시키는 거, 네. 교감하는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교감적 신앙을 만들어서 학대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도 개를 리드해버리고 네. 네.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여러 가지 주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강아지 공장이라 하면서 1년에 3회 5회 출산한다고 떠들었는데 그죠? 네. 근데 너무 많은 걸 전문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물 권리 단체에서도 저희가 하는 거 좋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표방을 하고 따라해요. 따라하지만 실제로적으로 하지는 못하죠. 뭐 입양자 교육, 봉사자 교육 등등 엄청나게 많은 걸 제가 해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말을 따라 해야 돼. 사업도 따야 되고 뭐 입금도 있고 또 좋은 말을 따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줄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절실한 걸 멍멍이 삼촌 이야기하니까 네. 현장에서 현실을 보고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동물 행동에 기반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동물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옛날부터 주장하던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칩도요. 예전에는 학대라고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또 칩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또 거기에는 또 시대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시대와 지금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금방 저희가 딱 나누어 놓은 거 이외에 약간 좀 섞인 게 있어요. 그 빌려 쓰는 게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읽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이거는 다르다 뭐 돼서 그건 이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설명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런 제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해 필요 없이 자기들 보면서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TV님이 질문 하나를 또 던지셨습니다. 네. 맹도견, 마약 탐지견, 구조견 등도 사약견 포함인데 사약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동물권리단체가 주장하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동물 권리 단체라는 게 이제 동물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단어를 써요. 쓰고 있고 정말 이렇게 좀 크레이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1m의 삶에서도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개를 풀어놔서 생기는 개물림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1m의 삶이 먹혀요. 근데 조금 있어 보세요. 동의삼수 이하에 묶여 있는 개도 있고 묶여 있는 개를 산책을 시켜야 된다고. 네, 맞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묶여 있는 개도 있고 견사도 이제 어떻게 지어야 된다. 네. 한 칸 한 칸에 2m, 2m는 좁아요 사실은. 뭐 마당에 풀어놓는 게 2m, 2m 괜찮아요. 더 좁아도 돼요. 풀어놓는 개는 잠시 그냥 잘 때만 아니면 누가 손님이 왔어 잠시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 분명히 다른 어떤 이유가 그럴 때 네. 쓴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운동은 잘 못하고 자주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해. 네. 주로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2m, 2m가 좁아요. 왜 2m, 2m 예를 들냐면 펜스 사이즈가 2m거든요. 네. 2m 95.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m 예를 들은 건데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따라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개의 행동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가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약간 좁다고 느껴서 운동에 제한하는 또 사이즈가 있거든요. 네. 2m는 그 운동을 스스로 제한을 하는 사이즈다. 그러면 그걸 제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얼마냐? 안 가르쳐 주려고요. 하도 말을 하니까 다 따라요, 텔레비에. 저 어젯밤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에 뭐 개울용 이런데 제가 말 한마디까지 다 따라하고 제목에 제가 강조하는 게 다 따라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개울 중에서 요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던 것까지도 지금 따라하니까 좀 잠을 못 자 정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인 알려지지 않겠지만 동물 행동학에 기반해서 예. 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TV님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잘 되었나요? 자, 브리지트 바르도 씨 두 번째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인터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브리짓 바르도 씨의 의견이 옳다고 한 분들이 물론 계셨지만은 사실은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그 인정이 없이 참견이다 이렇게 불쾌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브리짓 바르도 씨에게 직접 물어봐달라고 의뢰해온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D'accord. 예, 브리짓 바르도 씨와의 인터뷰를 듣고 이제부터는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설득을 당한 사람들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개고기를 먹지 않고 개를 친구처럼 여김에도 불구하고 브리짓 바르도 씨의 얘기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Je pense qu'on ne fait pas la guerre. Je le fais pourquoi? 이것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제가 해야 할 전투일 뿐입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전투를 계속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저 자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이 운동을 멈추게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 없이 한국 사람들이 개를 먹는다는 사실만 가지고 너무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브리짓 바르도 씨는 한국의 역사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저희들도 궁금한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Que j'ai lu quand j'étais petite dans des contes qui s'appelaient les contes coréens. 한국에 관해서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라면 제가 한국의 동화책을 번역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남자들, 여자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도 사람들이 소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를 먹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브리짓 바르도 씨와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차이를 끝까지 인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J'accepte toutes les différences. 저는 모든 차이점을 인정합니다. 불행하게도 소는 먹으려고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아 나라 그리고 한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에서도 개를 먹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소고기도 먹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문화적인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개는 먹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시아의 한두 나라 정도가 개를 먹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죠. 소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다고 칩시다. 개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나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극소수라고 해서 배척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Écoutez, je ne respecte aucune opinion. 나는 개를 먹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결코 존중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차이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저를 아무리 미워하고 증오해도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12월 15일에 축구협회 회장과 함께 협회가 있는데 그때 저는 모든 메디아 앞에서 한국의 실상을 고발할 겁니다. 알겠고요. 이 문제로 더 이상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무의미해 보이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내용과 관련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가 간식으로 개고기를 싸가지고 가는 모습을 방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즉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왜곡한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가 사과해야 된다고 보진 않습니까? Mais vous n'avez pas fini, vous n'avez pas fini.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계속해서 먹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희화할 것이고 우스꽝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불란서 사람들을 남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고집불통으로 희화화시켜서 표현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Vous faites ce que vous voulez du moment que vous ne mangez plus de chien.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프랑스 사람들에 관해서건 프랑스에 관해서건 그리고 나에 관해서건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다만 개를 먹지 마십시오. 자,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Je ne sais pas, mais même s'il y avait une seule personne qui mange du chien,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죠. 제가 아는 프랑스 사람은 한국에 와서 개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독일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몇 사람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그런 경험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프랑스 사람들의 대다수가 내지는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의 대다수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즉 그렇게 과장해서 생각해도 되느냐 하는 거죠. Donc, nous, non mais écoutez, vous vous fichez de moi, non ça va pas. Mais- Est-ce que vous pensez que des Français, des Allemands et des Américains, Non. c'est ridicule de dire ça. Jamais, à moins qu'ils le mangent sans le savoir. non, madame, c'est tout à fait la vérité. C'est tout à fait la vérité. Et nous verrons bien comment réagiront les touristes. Voilà. Je vous dis au revoir et je suis vraiment triste. Au revoir.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은 절대로 개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개고기인 줄을 몰랐다면 혹시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결코 그것이 개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돼지고기라고 소고기라고 얘기했겠지요.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과 이 인터뷰를 계속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함께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 내용은 전화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중간에 전화를 끊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인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브리지트 바르도 씨는 저의 마지막 질문의 내용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이라면 몰라도 프랑스나 미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브리지트 바르도 씨의 강변을 통해서 그녀가 동물 애호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번 인터뷰는 어디까지나 서로 간의 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기획이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두고 민족적 차별 논쟁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 커다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지금 개고기에 흥분하는 것보다는 인도는 흥분 정도가 아니라 살생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를 부위별로 나눠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늘 이러잖아요. 인도의 학교를 운영하고 인도의 저 북쪽 그 석가족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절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애들하고 대화도 하거든요. 그럼 인도 애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정말 한국 사람은 소고기 먹습니까? 그래요. 진짜 소고기 먹습니까? 그래요. 언제 학교에서 라면을 가져왔는데 인도 애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라면 속에 뭐가 하나 나왔냐? 그 라면에 그 봉지에 소머리 있는 옛날에 소고기 라면이 있었죠. 그걸 보고 애들이 다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로부터 라면은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 애들은 이게 햄버거 있잖아요. 이거를 가난한 애들 거지들에게 줘도 그 속은 어때요? 배가 버리고 빵만 먹어요. 소고기를 아무리 가난해도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소고기 먹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소고기 안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는데 왜 소고기를 먹을까?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소를 전문적으로 먹기 위해서 키우는 농장이 있다 그러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동물권리와 백인 우월주의, 잘못된 동물권리 주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동물보호운동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전위적이고 급진적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백인 우월주의적일 것이다. 동물권리운동이 모두 인종차별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동물권리운동이 백인 우월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동물권리운동이 인종차별주의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PETA, HSI,
애니멀스 아시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유기견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타는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위한 사람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피반드 운동으로 유명합니다. 페타는 동물 보호는 말로만, 실제로는 안락사. 페타의 보호소에 들어온 개들을 너무 쉽게 안락사시킨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2009년과 2007년에는 97%의 동물을 안락사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보호소의 안락사 비율은 25% 수준입니다. 여성 제품에 치우쳐 비난하는 페타. 페타는 동물 보호를 말할 때 거의 대부분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모피나 향수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남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남성복의 원료인 울에 대한 비난은 최근에 시작되었고 내용도 매우 빈약합니다. 페타의 속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미. 동물을 사랑합시다. 모피 없이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속으로 말하는 의미. 모피를 입은 부자들보다 제가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질 만큼 지적입니다. 모피를 입은 여자들보다 제 몸매가 더 섹시합니다. 티티아는 위의 그림에서 성스러운 사랑을 오른쪽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페타의 아이디어는 티티한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타의 동물보호 캠페인이 욕을 먹는 이유는 아래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페타의 동물보호 활동의 특징. 남녀차별적으로 여성에게만 공격적이다.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캠페인의 타겟은 남성이다. 인종차별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따위는 없다. 목적보다 결과를 중요시하여 초기에는 테러 집단인 ALF를 옹호했다. 해외의 동물보호단체도 조롱하는 해외의 동물권리단체 HSUS. 미국의 지역별 휴메인 소사이어티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입니다. 유기견을 돕는다고 모금하지만 단 하나의 보호소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 인건비 등 직접적으로 동물에 사용되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HSI, HSUS의 하부 조직입니다. 후원금을 받기 위한 입양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날 개를 구출하고 외국으로 보내 한국을 조롱하는 신문기사를 많이 내는 곳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평창올림픽과 개고기 문화를 연결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개는 대부분 백인들에게 입양되는가? 우리나라의 개가 미국이나 영국으로 입양을 가면 대개 일반 백인 가정, 아니면 나이든 백인 가수 같은 사람들이 입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지만 관련 신문 기사를 잘 보시면 거기에는 한국을 조롱하는 백인 우월주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웃기는 해외 입양. 찾으려고 든다면 미국이나 영국 내에 안락사를 기다리는 개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예를 들어 스페인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서 유기견의 비율이 더 높은 것도 아닙니다. 입양을 갈 때 가능하면 더럽고 불결하게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극적인 연출을 합니다. 그래야 입양이 잘 됩니다. 입양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간 동물 중 상당수는 캠페인이 끝나고 바로 안락사되었습니다. 애니멀즈 아시아, 코리리렌의 저서 A Rational Approach to Animal Rights에서 인종차별주의 단체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단체입니다. 운영진의 상당수가 백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자의 말, 한국 정부가 보호소를 설치한다면 규모, 시설, 책임 있는 복지와 운영, 직원의 수, 비용 등에 적극적으로 조언하겠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조언을 받아야 할 만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동물 권리를 주장하지만 가축의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이 단체의 운영진에 아시아에는 3명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수가 적으면 아예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기견 문제, 과연 심각한가? 많은 동물보호단체는 우리나라의 유기견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나라는 동물보호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후원금을 노린 엠버리일까요? 미국의 유기견 발생률 통계.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반려동물을 연간 1,500만 마리를 안락사시켰습니다. 미국의 안락사가 줄어든 것은
2011년에 26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유기견 안락사 비율은 여전히 한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의 유기견 연도별 안락사 비율. 미국의 경우 미국의 ASPCA의 통계를 따르면 미국은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을 1980년대까지 대부분 안락사시켰던 것입니다. 각 국가별 유기견 발생 비율. 우리나라 경우 유기견 발생 통계는 있지만 사육 통계가 없기 때문에 2016년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유기견 수는 59,168마리입니다. 물론 선진국도 최근에는 유기견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유기견 발생률의 안락사율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2016년 유기견 안락사 비율. 가장 최근인 2016년 미국은 총 7,800만 마리의 개를 키우고 이 중 67만 마리가 보호소에서 안락사되었습니다. 한국은 총 400만 마리의 개가 있다고 추정되며 보호소에서 안락사된 것은 14,865마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안락사 비율이 낮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거짓말. 반려동물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기견 비율이 너무 높다. 전 세계 대개 유기견 비율은 1에서 3%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평균이거나 오히려 낮은 편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기견 비율은 미국보다 낮고 사육두수 대비 안락사율도 미국보다 낮습니다. 내장 마이크로칩을 더 강화시키면 유기견 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거짓말. 독일 사람들은 개를 유기하지 않는다. 개를 버리지 않으면 유기견 보호소는 왜 있을까요? 독일은 개를 합법적으로 키워하임에 돈을 주고 버려 사육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반려동물 문화는 식민지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발전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개도 얼마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생명을 다시 바라보기. 동물보호단체의 이데올로기 문제점. 동물보호단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개하거나 야만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고 백인 구세주가 와서 구원해준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여러분은 얼굴에 음식을 던지고 노는 장면에서 웃음이 나오시나요? 동물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죽인 나라. 미국의 버팔로 대학살. 영국이 동물학대의 나라였다면 미국은 동물에 대한 대량학살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버팔로입니다. 최근에는 바이슨이라고 부릅니다. 인디언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수백만의 버팔로를 거의 모두 그냥 의미 없이 죽였습니다. 버팔로의 뼈들. 이 버팔로는 먹기 위해서 사냥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이것은 비료로 쓰였으며 버팔로는 미국 내 500마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물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죽인 나라. 미국의 여행자 비둘기. 미국의 동물에 대한 대량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는 여행자 비둘기입니다. 자그마치 30억 마리나 있었는데 모두 멸종되었습니다. 어떻게 30억 마리 중 한 마리도 안 남았는지. 30억 마리나 되는 여행자 비둘기가 미국 내에서 순식간에 멸종되었습니다. 가축의 근육만 먹는 나라. 미국의 육류 문화. 미국식 축사는 가축을 많이 키워 사람은 근육만 먹고 나머지는 렌더링 하우스에서 가공해서 사료로 사용합니다. 개 사료가 싼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식 축사는 각종 장기를 대체로 다 먹습니다. 머릿고기, 곱창, 막창, 천엽, 양, 간, 등뼈, 사골, 꼬리뼈, 족발, 순대 등등. 정육 및 발골 기술이 뛰어나서 등뼈를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수 대비 또한 육류 소비량 대비 가축 사육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동물보호단체는 영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기견 발생률의 안락사율은 선진국 대비 평균 수준입니다. 건전한 동물보호 운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동물행동학을 기초로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당신의 후원금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동물보호단체를 후원하시나요? 그들은 실제 동물 구조는 거의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조롱합니다. 차라리 믿을만한 보호소에
후원하세요. 동물복지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후원은 동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후원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